월말 김어준입니다. 철학 박구영 광주 북부 전화 안 와 이제. 안전지대 황립. 전화 안 온다 이제. 총선에 대해서 제가 일단 한마디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개지나 징징나. 해야지요. 나는 사실은 이제 총선 보면서 뭐 여러 사람들 얘기도 했는데 이번 총선에 당 내부 인물 말고 김어준 씨가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징징나네. 그게 왜 그런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87년 체제가 승자 독식 체계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단 말이죠. 우파가 유리한 거예요. 많이 유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담론 자원의 불평등 구조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할 거야? 예.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담론 자원의 불평등 구조가 있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우파에게 유리하게 돼 있었어요. 오랫동안. 8대 2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냉정하게 말하면. 조중동이 의제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이 거의 독과점 형태로 돼 있었죠. 그때는 담론을 생산하는 자와 소비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세계였어요. 그 판을 바꾼 두 사람이 있어요. 오연호 대표라고 봅니다. 모든 시민이 기자다. 오마이 신문을 만들어서 많은 공헌을 했죠. 그 뒤에 이제 매체의 변화, 팟캐스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 매체의 변화 속에서 담론의 생산과 소비지의 분리 형상, 담론의 불균형 형상, 생산의 유통의 불균형 형상을 바꾸는데 김어준 씨가 가장 큰 공헌을 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담론에 생산자 따로 있고 소비자 따로 있을 때는 판옵티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여론을 생산하는 자들이 전방위적 감시 체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조선일보 보고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렇죠. 아, 큰일 났다. 그렇죠. 판옵티콘이야. 그렇죠. 걔네가. 판옵티콘이에요. 그런데 매체 환경이 변했어요. 신옵티콘이랑은 양방향으로 서로 감시하고 본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런 말이야? 예. 서로 생산하고 서로 소비하는 체계로 변화되고 있었어요. 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도 자본과 권력에 의한 매체가 더 쉽게 조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있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조중동이에요. KBS나 YTN이나 연합뉴스는 제가 보기에는 공론장을 재봉건화된 체계예요. 옛날에 우리가 공부했잖아. 과시적 공론장 체계로 도입했다. 땡뉴스. 그러니까 공론장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를 과시하는 장으로 돌변한 걸 공론장의 재봉건화라고 그래요. 나는 빠꾸. 우리가 다 한국 보수의 여론을 생산을 독점해왔던 사람들의 미성장 또는 퇴행이 지금 보수의 괴멸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죠. 조중동이 이번 총선에서 들고 나왔던 의제들 하나같이 폭망이야. 그렇죠. 근데 보수 매체들이 그동안 진보 진영을 관리 감독하는 방식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범죄화,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렇지. 두 번째는 뭐냐? 이게 굉장히 이건 체계적인데요. 체념과 냉소를 생산해내요. 체념과 냉소. 해도 안 된다. 그렇죠. 체념과 냉소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오케이. 바로 이 두 지점에서 즉 첫 번째 범죄화에 맞서서 김어준의 매체들이 범죄화 전략에 맞서 싸웠다. 걔네들의 선거 전략은 항상 똑같거든요.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범죄화의 프레임으로 보자면 후보들 중에 한 두세 명 골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패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 떨어뜨리고 그걸 이제 막아낸 거고 두 번째 냉소와 체념은 굉장히 뿌리 깊은 거라 어려웠는데 그것을 여론조사 꽃이 막아냈다. 요거 이제 여론조사 여론 가스라이팅. 저는 대선 끝나고 어준 씨가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했는데 여론조사 꽃이 저도 이제 구독한 이유도 보수 매체들이 기울어진 운동장 내에서 냉소와 체념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막스 호르카이머하고 테오도 비젠군드 아도노라는 철학자가 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에서 핵심이에요. 그게. 거기 여론조사 꽂이 있어? 아, 이거 없어. 그게 저는 더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 진영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놉티콘의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변화시키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5대5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실제 시민들의 정치적 성향도 5대5가 됐어요. 22대 선거 넘었으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형이 진보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됐습니다. 200석 못 얻어서 서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쭉 지켜봤는데 감성적으로는 좀 200석 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성적으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사회과학적 기시 과거 역사적 전통을 비춰오면 200석을 넘어서잖아요. 진보 파시즘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가상혁명의 시대에 진입하는 거거든요. 진입하게 되면 분노가 폭발하고 그러면 실제로 아무 일도 못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 국가적으로 또는 진보주의 전체로 닥친 경험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 이 판을 보는 방식은 200석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도 그랬어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 그렇죠. 200석은 그만큼의 또 반작용을 불러요. 반드시. 그렇죠. 우주는 균형을 찾게 돼 있어요. 그 관점에서는 190대 112구도가 좋은 균형이다. 네. 임기 중에 더 이상 총선이 없단 말이야. 저쪽에서 나오게 돼 있어. 그럼요. 자기 욕망에 따라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들 손으로 목을 따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억제력은 강력하면서도 반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균형점이다. 예. 10명만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말씀하신 담론 생산력이 이쪽에 앞섰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목은 그들 손으로. 그렇지. 넘어올 수밖에 없도록 매력적인 의제와 담론을 그렇지. 생산해내야 되는 거죠. 190석으로 할 일은 그거예요. 멋져질 것. 그렇지. 되게 핵심이 그거예요. 멋져질 거야 되는 거예요. 멋져질 것.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아쉬워하는 유권자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당선된 게 참을 수 없다는 거야. 거꾸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보는 저들을 섬멸하는데 쾌감을 느끼면 안 된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당선된 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진영에 정말 좋은 후보들이 이번 차에 당선이 안 돼서 서운하다. 이런 방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번에 굉장히 그 가슴을 뜨겁게 해준 후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있었지. 동작의 유삼영 후보 또는 여성 검찰분 이지은. 마포인가? 마포에. 마포. 예. 그다음에 울산. 울산에. 또 난 제일 관심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저 강청희. 강남을 강청희 울산 남북합 조른수. 지금까지 변화를 했는데 네. 너무 긍정적인 변화예요. 좋은 후보들이 떨어진 게 아까울 수 있어요. 과거에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낙선한 후보들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거든요. 네. 지금 아니잖아. 그렇지. 그게 자산인 거예요. 그렇지. 엄청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또 겸손을 힘들도 나와가 하라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 아픈 게 제가 20대 이후에 선거를 한 이후로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저는 정의당을 지지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정의당을 지지했습니다. 좀 쉬지 그랬어. 그런데 이번에 정의당이 퇴출되는 것 준하는 수준의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의 정계 은퇴 선언을 하면서 한 발언이 있어요. 그 부분에 문제의 핵심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두 가지를 읽어드리고 왜 정의당이 퇴출을 당했는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계속 말하는 끼어들 틈이 없어. 자, 심상정 대표가 이번에 한 말 중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척박한 제3의 길에 동행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 여러분. 척박한 제3의 길이 뭡니까? 왜 3의 길이라 하죠? 제3지대라는 표현 안 썼어요. 그 말을 이해하려면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극단적인 진영 대결 정치 틈새에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대한 양당 체계가 있고 양 진영이 극단적이고 그리고 그 틈새가 제3지대예요. 척박한. 거기에 자기가 있었다. 완전한 오판이네. 완전한 오판인 거예요. 예. 지금 우연히 실수한 게 아니에요. 신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왜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요. 이 유사한 태도를 취한 사람이
영국으로 보면 토니 블레어예요. 그렇지. 독일로 보면 게하르 슈레더도 있지만 오랫동안 이 길을 택했던 정당이 있습니다. 독일에. 자민련과 비슷한 건데요. 자유당.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연정을 하는 정당이에요. 그런 정당으로 말할 때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국중주의 아니야? 그렇죠. 앤서니 기든스가 이 제3의 길을 얘기했잖아요. 그걸 토니 블레어가 받았잖아요. 제3의 길이란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사회적인 것은 좌파를 따르고 경제적인 것은 우파를 따른다. 마크롱이 흉내냈던. 그렇죠. 했죠. 그러면서 국중주의를. 그렇죠. 사회정책은 왼손에 경제정책은 오른손에. 일종의 이제 실용주의인데. 그렇죠. 실용주의죠. 원칙 없는 실용주의 사실 말하면. 자, 독일의 좌파 정당 녹색당이 어디를 택했습니까? 제3의 길을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민주당, 사회민주당보다 더 왼쪽에서 사회민주당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왼쪽 날개. 조국 혁신당이 선택한 길이야. 그렇죠. 네. 왜 심상정 대표가 떠나는 날까지 척박한 제3의 길이라고 했는가? 양 진영의 틈새라는 게 어디 있어 대체?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극단적이라니. 자기들이 그럼 옹건했단 말인가? 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심상정 대표가 진보 정치 한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저는 가슴 아파서 읽어봤어요. 읽어보다 충격받은 거예요. 저는 정의당이 어떤 형태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지만 돌아온다면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 사고방식으로는 못 돌아올 것 못 같아요. 돌아옵니다. 예.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결별하지 않는 이상 못 돌아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미움이 깔린 거거든요. 당신들이 나보다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 고생을 더한 것도 아닌데 거기서 출발하지 않고서 이런 상황 인식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매력적이어야 되는 진보의 마음, 가슴이 아니에요. 우리 진영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가슴 벅찬 게 진보가 돼야 되지. 진보가 제시할 네. 미래인데 고통으로 점철되었으나 그 고통을 극복하고 마침내 도달하고자 했던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거 아니야. 네. 심상정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후배들은 못 돌아옵니다. 독일의 녹색당은 90년의 연합정당이에요. 녹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다양한 진보 진영이 연합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3인당을 끝없이 자극해서 3인당과 견줄 정도로 세력이 커졌고 단 한 번도 중간지대로 간 적이 없어요. 내가 좀 흥분했네. 4년 전 총선의 선택의 실패가 지금의 몰락을 잉태했어요. 그때 합류했던 후배들 있잖아요. 제가 한 4년 동안 지켜봤는데 심상정 대표보다 더 큰 몰락을 가져올 만한. 네. 나간 후배들은 이제 잘 되고 있죠.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저도 정의당 네, 좋아하거든요. 많이 인터뷰하고 네. 많이 부르고 했는데 그렇죠. 한 4년 전부터 이게 네. 완전히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네. 척박한 제3의 길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보 진영 전체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자극적인 앞서가는 상상력을 불러넣어주는 것이 진보예요. 아, 저게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니야? 너무 이런 생각 너무 이런 아닌가? 생각 아니야? 그런데 낭만이란 뭐다? 기꺼이 몰락할 때 힘이 생기는 것이다.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후배들은 네. 더 올드해요. 어디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나는 이번 총선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멋짐이었다고 봐요. 보수가 멋짐 대결에서 졌다고 봐요. 완전히 졌죠. 이재명은 개인 서사의 처절함, 그걸 기적처럼 이겨내는 비장미, 미학이 있어요 거기. 그렇지. 멋짐이 있다고. 비장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국도 이 잔혹한 멸문지와 잿더미에서 피어난 얼굴미가 있어. 동시에 둘 다 공통적으로 야수성이 있어요. 나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장미만 있거나 얼굴미만 있으면은 어떤 인격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들판에 풀어놓은 맹수 같은 터져나온 야수성이 있거든요. 그게 터져나올 때 사람을 격동을 시킵니다. 둘 다 그게 있어. 한동훈은 없어.